콧대 높은 프랑스가 결국 자존심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보여주었길래 100년 전통의 프랑스가 이토록 처참히 무너졌을까요?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10년 걸릴 기술을 단 18개월 만에 압축해낸 대한민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압도적인 속도와 기술력 때문이었습니다. 서방의 오만을 꺾고 마침내 비상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전극. 전 세계가 경악하고 강대국들이 앞다퉈 한국 앞에 줄을 서게 된 그 전율의 현장. 가슴 뜨거워질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럽항공 우주방위국 수석 전략 분석관이자 프랑스 국방기술자문위원인 장폴입니다. 방금 여러분이 접하신 그 믿기 힘든 역전극의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파리의 르브르제 공항 근처 비밀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 대신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100년이 넘는 항공 역사를 가진 프랑스의 자부심으로 뭉쳐 있었고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내민 도전장 따위는 그저 귀여운 재롱 잔치 정도로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은 그럴싸했지만 우리 분석팀은 그저 미국 전투기 껍데기를 벗긴 모조품일 거라 확신하며 보고서를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라팔이라는 걸작을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의 기술적 우위는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반도체나 잘 만들고 자동차나 빨리 조립하는 제조 공장일 뿐 첨단 무기 체계의 영혼을 불어넣을 능력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사우디와의 비공개 기술 실증 테스트를 위해 보내온 1차 테크니컬 리포트의 암호를 해독하고 모니터의 첫 번째 데이터 값이 뜨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처음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레이더 추적, 알고리즘의 반응 속도였습니다. 동시 표적 탐지 거리 200km 상황에서 다중 표적 간 전환 속도 0.02초, 그리고 표적 추적 오차 범위 0.5m 이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럽의 유로파이터조차 십수년에 걸쳐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겨우 안정화시킨 수치를 갓걸음말을 땐 한국의 전투기가 기록했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 있던 수석 엔지니어는 콧방귀를 뀌며 이건 분명 한국 측의 센서 오류이거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버그일 거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했거나 계기판이 고장난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을 거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재검증을 위해 서버를 새로 고침하고 위성으로 전송된 로우 데이터를 다시 불러왔을 때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류는 없었습니다. 0.02초의 반응 속도는 실제 상황이었고 한국은 우리가 10년이 걸려야 마땅하다고 여겼던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의 소프트웨어 통합 과정을 단 18개월 만에 끝내버렸다는 믿기 힘든 사실만이 붉은색 경고등처럼 깜빡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보통의 유럽 국가라면 나사 하나를 조이는 규정을 만드는 데만 6개월을 소비하고 회의를 하느라 1년을 보냈겠지만 한국은 그 시간에 시제품을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드는 미친 짓을 반복하며 시간을 압축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느낀 공포는 단순히 빠른 개발 속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이 KF-21이라는 플랫폼 안에 무언가 더 위험하고 거대한 것을 숨기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잘 만든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서방 세계가 구축해 놓은 군사, 무기 체계의 표준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기괴한 호환성이 데이터 곳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기술진들은 당황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압도적인 수치들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성능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한국 내부의 대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협력하여 우리가 모르는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심어 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에 그런 기술이 있을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반도체나 만들던 나라가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전투기 통합 제어 기술을 가질 수 있겠냐며?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고작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본 데이터는 한국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조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것 보기에 화려한 숫자가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둔 진짜 비장의 무기가 따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정보국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한국의 극비 프로젝트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 기술이 공개되는 순간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뒤집힐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KF-21의 날개 아래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충격적인 기술의 정체가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석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다음 섹션인 레이더 통합 성능 평가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곳에서 한국의 거짓말이 탄로 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AESA 레이더는 하드웨어 제조 능력만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에서 뿜어져 나오는 막대한 열을 제어해야 하고, 동시에 적의 전파 방해를 뚫고 표적을 식별해내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오직 프랑스와 미국 같은 소수의 항공 선진국만이 독점해온 성역과도 같은 분야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기껏해야 이스라엘이나 유럽의 기술을 사와서 조립하는 수준일 것이라 비웃으며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레이더가 과연 작동이나 제대로 할지 내기를 거는 분석관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화면에 출력된 열 화상 데이터와 신호 처리 속도 그래프를 보는 순간 회의실 안의 비웃음은 기괴한 침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수치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수준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투기 레이더가 최대 출력을 낼 때 발생하는 발열량은 상상을 초월하기에 거대한 냉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 레이더 모듈은 기존 서방 세계의 표준 장비보다 부피는 20%나 작으면서도 발열량은 오히려 30% 이상 낮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프랑스의 기술력으로도 이 정도의 소형화와 발열, 제어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연구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레이더 전문가는 흥분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데이터 조작입니다. 센서의 감도를 일부러 낮춰서 발열을 숨긴 게 분명합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지라갈륨, 반도체 소자의 수율을 이 정도로 완벽하게 제어했을 리가 없습니다. 저 역시 그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기술을 극한의 환경인 전투기에 접목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영하 50도의 성층권과 영상 100도를 오가는 전투기 안에서 민간용 반도체 기술 따위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사우디를 속이기 위해 냉각 테스트 조건을 조작했거나 레이더의 출력을 억지로 낮춰서 테스트했을 것이라 단정 짓고 원본 로그 파일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사기극을 밝혀내 전 세계에 폭로할 생각에 오히려 의기양양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로그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뜯어볼수록 우리의 오만함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작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더 가혹한 조건을 설정해두고 테스트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KF-21은 최대 탐지거리 200km 밖의 표적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20개의 가상적기와 교전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처리량과 전송 속도였습니다. 프랑스 라팔이 사용하는 데이터 링크 시스템보다 무려 4배나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면서도 시스템 부하는 40%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슈퍼컴퓨터를 전투기 앞부분에 구겨 넣은 듯한 이 비현실적인 성능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어 세부 재원표를 확인하던 중 우리는 한국이 단순히 기존 방식을 따라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하드웨어의 한계를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 된 낡은 코드를 덧대며 유지 보수할 때 한국은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로 코드를 짜 넣은 것입니다. 한국의 IT 기술력이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수준인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 기술을 군사, 무기 체계에 완벽하게 이식해 놓았습니다. 반도체, 강국의 저력이 방산 분야에서 이렇게 무서운 시너지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실의 몇몇 고위 간부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그래봤자 내 구성은 형편없을 거야. 실제 전장에서 전자전 공격을 받으면 먹통이 될 게 뻔해. 한국산 부품들이 버텨봤자 얼마나 버티겠어? 라며 애써 폄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만든 이 괴물 같은 레이더가 실험실 환경에서만 잘 작동하는 유리, 공예품일 것이라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화면,
속의 KF-21은 가상의 적기가 쏘아대는 강력한 재밍. 전파 속에서도 유령처럼 표적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라곤이 풀리지 않는 견고함은 마치 먹잇감을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맹수와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어느새 우리의 턱 밑까지, 아니 이미 우리를 넘어서고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혁신해버린 것입니다. 갱년 전통을 자랑하던 프랑스의 기술력이 고작 18개월 만에 압축. 성장한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낡고 비효율적인 과거의 유산으로 전락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겪어야 할 충격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레이더 성능에 넋이 나가 있던 우리에게 또 다른 데이터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투기의 기동 성능과 관련된 공기역학 데이터였는데, 그곳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항공역학의 상식을 조롱하는 듯한 수치가 찍혀 있었습니다. 레이더 성능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화면에는 기체의 공기역학적 한계를 시험하는 고기동 테스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가 급격한 선회를 하거나 기수 각도를 높이 들면 날개 위를 흐르는 공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양력을 잃고 추락하는 실속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항공역학의 절대적인 법칙이자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모니터 속의 KF-21은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듯한 기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로그에는 바등각 50도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찍혀 있었고, 순간 선회율은 초당 28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기나 보여줄 법한 수치였지, 이제 막 비행을 시작한 신참 전투기가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 서 있던 항공역학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자살 행위입니다. 바등각 50도에서 저런 기동을 하면 기체 꼬리 날개가 부러져 나가거나 엔진의 공기 공급이 끊겨 꺼져버릴 겁니다. 한국이 시뮬레이터의 중력값을 조작해서 게임처럼 비행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저 역시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수치상으로 KF-21은 굳이 즉 지구 중력의 9배에 달하는 압력을 1분 이상 견뎌내고 있었는데, 이 정도 압력이면 일반적인 알루미늄 합금이나 어설픈 복합 소재로 만든 기체는 공중에서 종이장처럼 구겨지거나 미세한 균열이 발생해야 정상입니다. 프랑스의 라팔도 굳이 기동을 할 수 있지만 기체 수명 단축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제한을 걸어둡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가혹한 기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기체 구조 강성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치명적인 균열이나 금속 피로도가 발견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배를 잘 만들고 차를 잘 만든다고 해도 마의 속도로 하늘을 나는 전투기의 프레임은 차원이 다른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0.01mm의 오차만 있어도 고속 비행 시 기체가 공중분해될 수 있는 살얼음판 같은 기술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제조 기술이 그 정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해석 프로그램이 내놓은 결과는 우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지체 비틀림 제로 응력 분포, 균일한 미세 균열 없음이라는 메시가 뜬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든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조립 공장들이 보유한 자동화 로봇 기술이 항공 우주 분야에 접목되었다는 첩보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손으로 두드려 맞추던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거대한 자동화 기계가 하나의 오차도 없이 탄소 섬유를 적층하고 동체를 찍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나 유럽의 장인 정신과는 다른 무서운 정밀 공업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장인이 한 땀 한 땀 리벳을 박으며 예술품을 만들 때 한국은 반도체 공정처럼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에서 기계들이 완벽한 수학적 계산 아래 전투기를 찍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KF-21의 날개와 동체 연결 부위에 적용된 일체형 성형 기술은 프랑스 기술진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완벽했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이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었고, 이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체의 강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설계도를 베낀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에 그려진 것보다 더 완벽하게 더 튼튼하게 실물을 만들어내는 괴물 같은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론과 설계에 집착할 때 한국은 그 이론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압도적인 생산 기술로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전투기를 껍데기만 흉내낸 모조품이라고 비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겉모습은 랩터나 라이트닝을 닮았을지 몰라도 그 뼈대와 근육은 한국인들만의 독한 기술력으로 꽉 채워진 진짜 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역학적 성능에 대한 놀라움은 곧이어 터져 나올 더 큰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KF-21의 기동성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데이터 분석관 한 명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기동성 테스트 도중 백그라운드에서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던 또 하나의 시스템 로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행 제어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의 눈을 피해 전투기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신경망, 바로 AI 기반의 자율교전 보조 시스템에 관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석관이 가리킨 로그 파일의 정체는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조종사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투기 조종사의 실력을 하늘의 왕이라고 추켜 세우지만 인간인 이상 공포를 느끼고 판단, 착오를 일으키며 극한의 중력 상황에서는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방산 선진국들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할 AI 시스템 개발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실험실 단계에 머물러 있는 먼 미래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F-21 데이터 로그에서는 이미 그 미래가 현재 진행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뮬레이션 상황은 조종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후방 6시 방향에서 적기가 미사일 낙원을 걸어오고 동시에 전방에서는 지대공 미사일 레이더가 조종사를 조준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조종사라면 당황해서 회피 기동 타이밍을 놓치거나 패닉 상태에 빠져 조종관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 탑승한 가상 조종사 역시 인간의 평균 반응 속도인 0.5초의 지연 시간을 보이며 적기의 미사일 발사를 허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체 내부 시스템 로그에 0.003초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찍히며 시스템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의 메인 컴퓨터가 조종사의 개입 없이 스스로 플레어를 투하하고 엔진 출력을 비대칭으로 조절해 급격한 배럴롤 기동을 수행한 것입니다. 인간의 신경망보다 무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책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 조종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적 미사일의 궤적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현재 기체의 에너지, 상태와 주변 지형지물까지 고려해 최적의 생존 루트를 찾아내는 전술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반칙입니다. 파일럿이 조종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이건 불공정한 게임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투기 조종석에가 님관한 소위가 앉아있더라도 AI의 도움을 받으면 베테랑 탑건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프랑스 공군 교관들은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10년이 걸리고 수십억 원이 든다며 자부심을 가졌지만 한국은 그 10년의 격차를 기술력 하나로 단숨에 메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충격에 휩싸여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어떤 로직을 짰길래 이런 판단이 가능한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스 코드의 깊은 곳에서 우리는 한국 IT 기술의 진면목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알파고가 바둑을 두듯 수만 가지의 공중전 전투 패턴을 딥러닝으로 학습시켜 놓았습니다. 625 전쟁 때의 프로펠러기 공중전 데이터부터 최신 스텔스기의 교전 수치까지 방대한 빅데이터가 KF-21의 두뇌 속에 입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회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벗어난 직후 KF-21은 조종사에게 반격 가능한 최적의 경로를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띄워주었습니다. 적기의 예상, 이동 경로를 미리 예측해 그물망을 치듯 포위할 수 있는 위치를 조종사에게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전지전능한 신이 조종사의 어깨 너머에서 훈수를 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국방에 접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장군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조종사의 기량과 전통적인 비행술에만 집착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가 더 비행기를 잘 모느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똑똑한 AI를 태우고 있느냐의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한국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진화하는 하나의 거대한 지능형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낀 경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AI 시스템이 단순히 조종사를 돕는 것을 넘어 기체 외부와 연결되는 순간 더 끔찍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로그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KF-21 단독 비행 데이터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알 수 없는 비행체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은 통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대 비행을 하는 동료기와의 통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통신 데이터의 패턴이 인간 조종사끼리의 교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기계어 코드의 연속이었습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차가운 디지털 신호들이 KF-21과 주변의 미확인 비행체들 사이를 빛의 속도로 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직감했습니다. 한국이 KF-21 옆에 무언가 다른 것을 붙여놓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팀을 이루어 싸우는 멈티, 즉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은 미국조차도 아직 완벽하게 실전 배치하지 못한 최상위급 기밀 기술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서 이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우리는 급히 위성 사진 판독팀에게 연락해 해당 시간대 사우디 상공의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도대체 KF-21 옆에서 날고 있던 그 유령 같은 존재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적인 무인기 편대까지 운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 판매 계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공군력의 균형을 깨뜨리는 거대한 사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위성 데이터가 다운로드되었고 화면에 흐릿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과서에서나 보던 미래 전장의 모습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위성 사진이 선명해지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KF-21의 양 날개 옆으로 검은색 가오리 형상을 한 무인기 세대가 마치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논의하던 유무인 복합체계, 즉 한국형 로이얼 윙맨이 실전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무인기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보통의 드론이라면 모기체의 조종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고작이었겠지만 이 녀석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독자적인 기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해당 무인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뜬 수치는 0.01제곱미터.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꿀벌이나 작은 새 정도로밖에 인식되지 않는 완벽한 스텔스 형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파리 레이더의 독수리 크기로 잡히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무인기는 사실상 투명 망토를 두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분석실의 한 장군은 저건 사기야. 어떻게 한국이 미국도 이제 막 테스트 중인 가오리형 스텔스 설계를 저렇게 완벽하게 구현했단 말인가 라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외형이 아니라 그들의 전술적 움직임에서 나왔습니다. 시뮬레이션 상에서 적의 대공 미사일이 KF-21을 향해 날아오자 조종사의 별도 명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날개에 있던 무인기가 순식간에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레이더 신호를 일부러 증폭시켜 적 미사일을 자신에게 유인했습니다. 스스로 미끼가 되어 모기체인 KF-21을 지켜내고 산화하겠다는 자살방어 기동이었습니다. 인간 조종사라면 생존 본능 때문에 주저했을 그 찰나의 순간을 기계는 0.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수행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공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는 비싼 전투기와 귀한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수천억 원을 들여 방어 시스템을 개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저렴한 무인기를 방패막이로 쓰는 가장 효율적이고도 잔혹한 해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나머지 두 대의 무인기였습니다. 미끼가 된 무인기가 적 미사일을 유인해 폭발하는 사이 나머지 두 대는 그 혼란을 틈타 적의 사각지대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 분담은 완벽했습니다. 한 대는 적의 레이더 기지를 탐지하는 정찰 모드로, 다른 한 대는 정밀 타격 무기를 탑재한 공격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KF-21의 조종사는 안전한 후방에서 그저 화면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전방의 무인기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 공군이 자랑하는 라팔 편대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령들과 싸우면서 동시에 후방의 KF-21을 상대해야 한다면 승률은 제로에 수렴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무인기, 제어,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이터 링크의 대역폭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IT 인프라의 무시무시함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KF-21과 무인기들은 단순한 무선 통신이 아니라 오지보다 수십 배 빠른 초고속 군사 전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인기 하나가 습득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나머지 무인기와 KF-21에게 공유되었고 전체 시스템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상황에 맞춰 대형을 바꾸고 전술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통신 전문가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 처리량과 보안 수준을 구현하려면 적어도 위성 두세 개를 전용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투기 자체에 내장된 통합 서버만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날아다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한국이 반도체와 통신 강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기술을 무기에 접목시켜 전 세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버렸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당혹감을 넘어 패배감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기술 후진국이라 비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그들은 밤새 연구실에 불을 밝히며 미래 전장의 지배자가 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으니까요. 특히 사우디 측 관계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보였을 반응이 눈에 선했습니다. 조종사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유인기보다 조종사의 안전을 100% 보장하면서도 작전 성공률은 훨씬 높은 한국의 패키지 상품을 거부할 수 있는 지휘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인기의 성능에 감탄하고 있던 그때 모니터 구석에서 또 다른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KF-21의 내부 무장창과 무인기의 하부 무장 포트가 열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의 무기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존의 미사일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며 날아가는 그 물체는 프랑스 국방과학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무기였습니다. 그것은 마하 3 이상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도 지면 위 5m 높이로 낮게 깔려 날아가는 시스키밍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 속도에서 적어도 비행을 하면 공기 밀도 때문에 기체가 버티지 못하고 공중분해되거나 지면과 충돌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 미사일은 마치 지형을 읽는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산맥과 계곡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지? 순항 미사일인가 아니면 극초음속 활당체인가? 분석관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그 미사일이 목표물인 모의 벙커에 도달하는 순간 발생한 폭발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단순한 화약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벙커의 두께 3m짜리 강화, 콘크리트를 종이장처럼 뚫고 들어가 내부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탄두였습니다. 우리는 급히 폭발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방 세계가 기술적 난이도 때문에 포기했던 고위력, 현무탄도 미사일의 기술을 소형화하여 공대지 미사일에 적용한 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그리고 폭발력 증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KF-21은 단순히 공중전을 하는 전투기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언제든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의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한국은 자신들이 원할 때 원하는 곳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타격 수단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100년 전통의 프랑스조차 아직 완성하지 못한 공대지 타격 체계를 한국은 보란듯이 완성의 사우디의 사막 위에서 시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는 순간 제 손은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무기 체계의 성능보다 더 충격적인 한국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페이지에 담긴 내용은 화려한 폭발이나 마하의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지루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진실, 바로 군수 지원과 유지 보수 시스템에 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우리 프랑스를 비롯한 방산 선진국들이 전투기를 팔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익 모델은 기체 판매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부품 하나를 교체할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청구하고 우리의 허락 없이는 나사 하나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이른바 종속 계약이 우리의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금기시되던 불문율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적힌 KF-21의 운용 유지 비용은 제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프랑스의 라팔이나 미국의 F-35 같은 최신 기종은 비행 시간당 유지비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최첨단 스텔스 도료와 정밀 센서를 관리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제시한 KF-21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고작 1만 4천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쟁 기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획기적인 수치였습니다. 성능은 4.5세대를 넘어 5세대를 지향하면서 유지비는 30년 전 F-16 수준으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원가 절감이 가능한지 분석해보니 그의 답은 한국 특유의 모듈화 설계에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전투기의 주요 부품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규격화하여 고장이 나면 복잡한 수리 과정 없이 해당 모듈만 즉시 갈아 끼울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인 턴어라운드 타임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착륙해서 재무장을 마치고 다시 이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공군력의 회전율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평균 45분을 소모할 때 한국의 KF-21은 단 14분 만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로 복귀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시에 한국 전투기 한 대가 뜰 때 적기는 아직 경납고에서 기름을 넣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전투기를 운용하는 시스템 자체를 극도로 효율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회의실의 병참 장교는 이 데이터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건 단순한 정비 속도가 아닙니다. 부품 공급망 전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기적입니다. 한국은 전투기 내부 센서가 부품의 마모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고장이 나기도 전에 미리 공장에 주문을 넣는 예지 정비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저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물류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였습니다. 쿠팡이나 새벽 배송 같은 그들의 일상적인 혁신이 국방 분야에 접목되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압도적인 군수 지원 속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프랑스가 부품 하나를 보내는데 3개월이 걸린다면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라도 3일 안에 부품을 꽂아 넣을 수 있는 물류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전쟁 수행 능력을 파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이 제안한 개방형 아키텍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 측에 소스 코드 접근 권한을 일부 개방하고 사우디가 보유한 기존의 미국산 무기나 유럽산 무기를 KF-21에 자유롭게 장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열어주겠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환성을 무기로 고객을 가두어 두는 낙인 효과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장군들은 저건 미친 짓이야. 스스로 돈벌이 수단을 내던지는 꼴이라고 비난했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의 무서운 전략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당장의 유지 보수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 전 세계 모든 무기가 KF-21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통합되게 만드는 거대한 생태계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스마트폰 운영 체제처럼 한국의 전투기가 세계 표준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 나라의 미사일도 어떤 나라의 레이더도 한국의 허락 없이는 작동할 수 없게 되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작은 이익인 물고기를 잡는 대신 물고기가 사는 바다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그물을 짜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웃으며 기술 종속국 취급을 할 때 그들은 기술 독립을 넘어 기술 지배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가 이 제안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의 갑질에 시달리며 비싼 돈을 주고도 마음대로 무기를 개조하지 못했던 서름을 한국이 단번에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고객을 가르치려 들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200% 구현해주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콧대 높은 프랑스나 미국 기업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한국인 특유의 비즈니스 DNA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사우디
국방부 장관의 긴급 화상 연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파리의 르부르제 회의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우디 측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기술적인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50년 넘게 쌓아온 외교적 관계와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 설마 계약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 사우디 장관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희망마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의 손에는 라팔의 계약서가 아닌 태극 문양이 선명하게 찍힌 푸른색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내뱉은 첫 마디는 100년 전통의 프랑스 방산 제국의 사형 선고를 내리는 망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미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 장관의 이 한마디는 단순히 무기를 바꾸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과 함께 화면에는 한국이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 건설하고 있다는 비밀 기지의 조감도가 띄워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공군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 나타난 조감도는 단순한 군사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의 모래바람 아래 감춰진 거대한 지하 요새이자 하나의 완벽한 스마트 시티였습니다. 사우디 국방부 장관이 보여준 설계도에는 활주로를 제외한 경납고 지휘 통제실 탄약고 심지어 조종사들의 거주 구역까지 모든 중요 시설이 지하 50m 아래에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핵공격이나 강력한 벙커버스터의 타격도 견뎌낼 수 있는 철옹성이었습니다. 프랑스의 건축 전문가들이 도면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건 미쳤습니다. 일반적인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강도 100메가파스칼 이상의 초고강도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해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사막의 지하수와 열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내부 공기를 순환시키는 시스템은 군사 기술이라기보다 우주 정거장 건설 기술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왜 기지 건설까지 해준다는 겁니까? 우리는 그제야 한국이 사우디에 제안한 것이 KF-21 전투기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 즉 턴키 베이스 방식의 패키지 D를 제안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고작 비행기 몇 대를 팔려고 로비를 할 때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능력과 IT 기술을 결합하여 당신들의 안방을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요새로 만들어주겠다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시설, 방어가 최우선 과제인 사우디 왕실에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지하 요새를 지키기 위해 배치된 방어 시스템의 재원이었습니다. 고감도의 외곽에는 한국형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 체계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포대가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적힌 요격 성능은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 100개 이상 요격 고도 5km에서 20km 요격 성공률 98%라는 수치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을 능가하는 성능이었습니다. 특히 레이더에 포착된 작은 드론 무리를 처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공포 시스템은 분당 1000발 이상의 특수 탄환을 쏟아부어 공중에서 탄막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드론대를 순식간에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값비싼 미사일로 싸구려 드론을 잡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니라 저비용 고효율의 벌집 탄막을 형성해 물리적으로 하늘을 지워버리는 무식하고도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프랑스 장군들은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과 방패를 다 파는군. 한국은 KF-21이라는 창을 팔면서 동시에 그 기지를 지킬 방패까지 세트로 팔아치우고 있어 우리가 전투기 성능에만 집착할 때 그들은 국방이라는 거대한 솔루션을 통째로 제안한 거야. 이제 사우디는 한국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릴 거야. 하지만 사우디가 한국의 손을 잡은 결정적인 이유는 방어 시스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기지의 가장 깊은 곳, 비밀스럽게 표시된 발사대 구역에 숨겨진 또 하나의 전략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우디가 그토록 원했지만 미국조차 판매를 거부했던 전략적 억제력 바로 고위력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사우디에게 핵에 버금가는 재래식 타격 능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화면에 뜬 미사일의 재원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탄두 중량 8톤 낙하 속도 마하 14거리 800km 이상. 이 괴물 같은 미사일은 단순히 지상에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하 10의 운동 에너지로 지하 100m 깊이의 벙커까지 뚫고 들어가 적의 지도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전 수랭 무기를 제외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재래식 무기 중 가장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보국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현무라고 부르는 이 미사일 시리즈의 최신형을 사우디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사우디를 중동의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국 눈치를 보느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걸고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해서 팔던 서방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당신들이 돈만 낸다면 가장 강력한 힘을 손에 쥐어주겠다는 악마의 거래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이 미사일이 배치되는 순간 사우디는 주변국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고슴도치가 됩니다. 이란이나 이스라엘조차도 서울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미사일 앞에서는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사우디에게 평화를 구걸하지 않고 힘으로 평화를 쟁취할 수 있는 수단을 선물한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왜 프랑스의 라파를 버리고 한국을 택했는지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우아한 예술품을 팔았지만 한국은 생존을 위한 확실한 보험을 팔았습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꺼지고 르브르제 공항의 불빛이 창밖으로 스며들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기술, 가격, 생산 능력,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읽는 전략까지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압도당했습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던 유럽의 방위 산업이 고작 반세기 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극동의 작은 나라에게 왕좌를 내어주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한국군 전력 분석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선도자다라는 문구가 추가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충격적인 사실들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까요? 어떻게 미국의 감시와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를 뚫고 이토록 방대한 무기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사우디 장관이 보내온 마지막 영상 파일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사천 공장이 아니라 한국의 남쪽 바다 거제도에 위치한 거대한 조선소 도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하늘과 땅의 무기가 아닌 바다를 지배하기 위해 건조 중인 한국형 항공모함과 차세대 구축함의 웅장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넘어 이제 바다까지 집어삼키려는 한국의 야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거제도의 도크에서 건조되고 있는 괴물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공군 기지이자 한국이 구상하는 대양 해군 전략의 결정체인 한국형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갑판 위에 배치될 함재기 역시 우리가 방금까지 분석했던 KF-21의 파생형 모델인 KF-21 네이비 버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육상의 공군기지가 파괴되더라도 바다 위에서 즉각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게 큰 그림을 그려왔던 것입니다. 함께 건조 중인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재원 역시 프랑스의 주력 함정들을 어린애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마스트에는 적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이 국산화되어 탑재되어 있었고 갑판 아래에는 128셀에 달하는 수직 발사관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현무 미사일의 해상형 버전과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가득 채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가 꿈꾸던 홍해와 페르시아만을 지배할 수 있는 완벽한 해상 요새였습니다. 프랑스는 사우디에게 호위함 몇 척을 팔기 위해 쩔쩔매고 있었는데 한국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기동 함대 전체를 패키지로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해공이 실시간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어 사막의 지하 벙커에서 바다 위의 이지스함과 하늘의 KF-21을 동시에 지휘하는 미래형 통합 전장 시스템, 이것이 바로 한국이 사우디에게 보여준 비전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분석할 필요도 데이터를 검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상상력의 격차였고 전쟁을 대하는 태도의 격차였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비즈니스로 바라볼 때 한국은 전쟁을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생존의 문제로 바라보았기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100년 동안 평화에 취해 잠들어 있던 유럽의 사자는 70년 동안 휴전선이라는 칼날 위를 걸어온 한국의 호랑이를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우디 국방부 장관은 한국과의 계약서에 최종 서명을 마쳤습니다.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지만
사우디 왕세자는 한국이 제공한 안보 패키지에 비하면 헐값이라며 만족해했다는 후문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긴급 타전을 통해 한국 방산의 쾌거를 알렸고, 워싱턴과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을 더 이상 동북아의 작은 균형자가 아닌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격상시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르브르제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배의 침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실력자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과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게 된 자들의 서늘한 각성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졌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 당장 한국에 특사단을 파견해라. 자존심 따위는 버려도 좋다. 어떻게든 KF-21 프로그램에 프랑스를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해라. 우리가 살 길은 한국의 손을 잡는 것뿐이다. 그의 지시는 정확했습니다. 100년 전통의 항공 제국 프랑스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아시아의 국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굴욕적인 순간이었지만, 그것만이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이번에는 감시자가 아니라 협력자로서, 그리고 한국이 만든 기적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사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활주로에는 막 시험 비행을 마친 KF-21 보라매가 붉은 석양을 배경으로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엔진의 열기가 식지 않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기체를 보며 저는 문득 한국의 연구원들이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와 그들의 충혈된 눈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 강철 날개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시간을 연료로 태웠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지난 70년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피와 땀의 결정체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는 것을 넘어 한국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KF-21의 캐노피가 열리고 태극 마크가 선명한 헬멧을 쓴 조종사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프랑스 기술진들이 다가가 깎듯이 악수를 청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100년의 오만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의 리더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되고 그들이 만드는 무기가 곧 평화의 방패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파리의 르브르제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사천의 뜨거운 현장에서 전해드린 믿기 힘든 역전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 위대한 승리는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써 내려갈 거대한 전설의 시작일 뿐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의 기술력과 그 속에 담긴 뜨거운 열정에 가슴이 벅차오르신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그 자부심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상으로 유럽항공 우주 방위국 수석 분석관 장폴의 모든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잠든 이 시간에도 전 세계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의 채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